안녕하세요. 저는 합법적인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이 다스리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 김미자입니다. 오늘은 12번째 퍼포먼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이렇게 화창하고 또 맑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하기에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먼저 대통령님께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저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는 또 조용한 고요한 날입니다. 사저가 저 멀리 보이죠? 오늘도 애국가 부르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나의 조국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나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보전하세. 자, 이제 나의 조국 부르겠습니다. 백두산의 푸른 전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이 결에 지켜왔네. 무궁화 꽃 피고 져도 유구한 우리 역사, 구세계도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 결에 영롱한 아침 해가 동해에 떠오르며, 우라말송 금수강산 여기는 나의 조국. 조상들의 피땀 어린 빛나는 문화유산, 우리 모두 정성 다해 길이 길이 보전하세. 삼국통일 이룩한 화랑의 옛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 새마을 정신으로 영광된 새 조국의 새 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네. 오늘은 오늘도 연설문과 또 이제 회고록을 읽어 드릴 건데요. 그 이전에 어제 연설문 읽어 드렸던 정보 3.0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제 영상에 댓글이 달렸었는데 좀 설명이 부족하다, 좀 설명을 더 잘해주면 소통이 잘 될 것 같다, 그런 어떤 한 분의 그 댓글을 보고 제가 좀 많이 뉘우쳤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은 그 정부 3.0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 덕분에 제가 또 정부 3.0이 어떤 것인가 영상을 보면서 그때 당시 대통령님께서 발표하셨던 그 모습,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 3.0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깨달은 점까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오늘 이제 나중에 사무실에 가서 그 대통령님께서 연설하신 그 부분을 제가 다운이 되면 다운받아서 제 영상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이 정부 3.0이라는 이 정책을 발표하시면서 참 국민이 행복할 것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 행복한 모습이 그 발표하시는 그 영상에서 그 대통령님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막 마음에 와 전율이 막 오는 거 있죠. 네. 정부 3.0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정부 운영 방식을 죄송합니다. 그냥 단순히 정보 공개 차원을 넘어서 이제 이 운영 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굉장히 이제 획기적인 패러다임인 것이죠. 그동안 그 이제 정부가 정보 이런 거를 폐쇄적이고 또 독점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이 정부가 하나의 이제 정보를 통해서 자기 어떤 아는 사람들한테나 측근에 이런 데만 흘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투명하지 않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정 특정한 사람들이 부를 많이 누렸던 거죠. 그것을 이제
그 방식을 이제 투명하게 바꾸면서 바꾸어야 이제 새로운 시대에 또 시대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고 또 국민의 행복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대통령님께서 이 정책을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정보나 이런 것들을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개방과 공유의 정부 운영을 펼쳐 나갈 때 깨끗하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는 국민의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어떤 동력을 더 크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위함도 있고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국민이 이 정보를 공유함으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게 이게 이제 정보를 공유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개방함으로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기상 부분이라든지 날씨도 요즘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잖아, 그죠? 오늘이 날씨가 더울지 따뜻할지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내일은 이제 준비를 할 수 있고 교통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이제 GPS 이때까지 나라에서 그만 갖고 관리하던 GPS를 이렇게 정보를 공유함으로 해서 이 GPS에 대한 앱을 개발하는 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앱을 개발함으로 해서 그것도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교육이나 복지 부분 이런 데 있어서도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시책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개방적으로 하면은 각자가 그거를 깨닫고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새로운 어떤 일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정부 3.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님 보고 뭐 소통 안 된다, 불통이다 했지만 이 얼마나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한테 이렇게 모든 것을 깨끗하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국민이 스스로 자기의 어떤 각자의 나라의 주인으로서 또 이제 자기의 어떤 삶을 국가와 함께 발맞추어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정말 훌륭한 정책이었던 것이죠. 제가 이해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나중에 제가 영상을 이제 올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안 그러면 네이버에서 정부 3.0을 쳐보시면 그 대통령님이 발표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한번 직접 한번 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보자. 오늘 9번째 대통령님께서 중국 칭화대학에 가서 연설하신 연설문입니다. 2013년 6월 29일 발표하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 사흘째인 29일 베이징의 명문 칭화대를 찾아 새로운 20년을 여는 한중 신뢰의 신뢰의 여정, 재하 한중 관계가 나아갈 미래에 대해 연설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두와 결의를 중국어로 연설해 청중들에게 큰 임팩트를 남겼다. 박 대통령은 강연에서 미래의 한중 관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였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상시적인 의회 시스템이 없어 외국 정상들이 중국의 엘리트들이 다니는 대학을 찾아 자신의 나라와 중국과의 미래 관계에 대해 연설하는 것이 관례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베이징 대학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칭화대학교에서 각각 연설을 하였다. 베이징 대학교는 우리의 서울대학교와 비슷하며 칭화대학교는 중국의 MIT로 불린다. 특히 칭화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교이다.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20년을 여는 한중 신뢰의 여정. 이제 대통령님께서 중국어로 학생들한테 먼저 이렇게 인사말 하신 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존경하는 천진잉 총장님과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친화대 학생 여러분, 오늘 중국의 명문 칭화대학의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거를 이제 중국어로 말씀하셨어요. 전부 다. 칭화대 학생 여러분을 보니 1년 지게 막여 수곡, 10년 지게 막여 수목, 100년 지게 막여 수인 이라는 중국 고전 관자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이곳 칭화대의 교훈이 자강불식 후덕재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교훈처럼 쉬지 않고 정진에 힘쓰고 덕성을 함양한 결과 시진핑 주석을 비롯하여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을 배출했고 중국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도 배출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각과 열정이 중국의 밝은 내일을 열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한국과 중국이 열어갈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중국어로 인사하신 거예요. 이제 한국어로 말씀하십니다. 학생 여러분, 한국과 중국은 수천 년의 역사를 함께 해오면서 다양한 문물과 사상을 교류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공유하는 것이 많고 문화적으로도 통하는 데가 많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1992년에 수교한 지 약 2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호협력의 발전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동안 교역액은 무려 40배나 늘었고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비행기와 선박이 하루에 100편이 넘습니다. 양국 공이 약 6만 명의 학생들이 서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이곳 칭화대에도 1,400여 명의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국민들은 어려서부터 삼국지와 수호지, 초안지 같은 고전을 책이나 만화를 통해서 접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중국에 관광 오게 되면 마치 잘 아는 곳에 온 것처럼 친근감을 느끼곤 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소주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소주, 항주가 있다는 말이 정말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곳저곳이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또 역지사지라든가 관포지교, 삼고초려 같은 중국 고사성어들은 한국 사람들도 일반 생활에서 흔히 쓰는 말입니다. 저는 양국이 불과 20년 만에 이렇게 급속도로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렇게 문화적인 인연이 뿌리 깊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감대야말로 정말 소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저녁 저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우정의 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의 K-팝 가수들과 중국의 대중 가수들이 함께 공연을 했는데 양국 젊은이들이 문화로 하나가 되는 현장을 보면서 참 반가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중국 선현들의 책과 글을 많이 읽었고 중국 노래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문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마음으로 가까워지고 친구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 여러분, 저는 한중 관계가 이제 더욱 성숙하고 내실 있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온 것이 국민의 신뢰인데 저는 외교 역시 신뢰 외교를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도 국민들 간의 신뢰와 지도자들 간의 신뢰가 두터워진다면 더욱 긴밀해질 것입니다. 저와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05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저장성 당서기이셨던 시 주석과 만나 새마을 운동과 신농촌 운동을 비롯해서 다양한 양국 현안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시 주석과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대화와 협력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년의 성공적 한중 관계를 넘어 새로운 20년을 여는 신뢰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틀 전 제가 시 주석과 함께 채택한 한중 미래 비전 공동 성명은 이러한 여정을 위한 청사진이자 로드맵입니다. 현재 두 나라 정부는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양국 경제관계는 더욱 성숙한 단계로 발전할 것이고 새로운 경제 도약을 이루어가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동북아의 공동 번영과 영내 경제 통합을 위한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환경 등 글로벌 상생을 위한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벌써 우리 젊은이들은 자발적으로 협력 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한 예로 한중 미래숲이란 민간단체는 양국 젊은이들과 함께 2006년부터 네이멍구 지역 사막에 나무를 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600만 그루를 식수했습니다. 중국 내륙의 사막화를 막아 황사를 줄이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양국의 좋은 협력 사례이고 앞으로 이런 협력 모델을 더욱 확대해 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양국의 뿌리 깊은 문화적 자산과 영향이 한국에서는 한풍, 중국에서는 한류라는 새로운 문화적 교류로 양국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과 중국이 함께 아름다운 문화의 꽃을 더 활짝 피워서 인류에게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아시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다방면에서 서로 협력을 강화해 간다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영내 국가 간의 경제적인 상호 의존은 확대되는데 역사와 안보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불신으로 인해 정치, 안보 협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동북아에는 영내 국가 간의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고 평화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자적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중용에 이르기를 군자의 도는 멀리 가고자 하면 가까이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높이 오르고자 하면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가 간에도 서로의 신뢰를 키우고 함께 난관을 헤쳐가며 결과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동북아 지역도 영내 국가들이 함께 모여서 기후변화와 환경, 재난구조, 원자력 안전 문제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연성 이슈부터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차 정치, 안보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는 다자간 대화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신념을 담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과 중국이 신뢰의 동반자가 되어 새로운 동북아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와 협력을 가져오려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가 새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한 구성원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안정되고 풍요로운 아시아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한반도가 바로 제가 그리는 새로운 한반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한반도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대통령님의 뜻입니다. 그죠? 비록 지금은 남북한이 불신과 대립의 악순환에서 못 벗어나 있지만 저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죠? 이렇게 된다면 그죠? 우리 한반도가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북한은 핵 보유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계와 교류하고 국제사회의 투자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핵 개발을 하는 북한에 세계 어느 나라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내건 핵무기 개발과 경제 건설의 병행 노선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고 스스로 고립만 자초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는 변화의 길로 들어선다면 한국은 북한을 적극 도울 것이고 동북아 전체가 상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한 구성원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면 동북 삼성 개발을 비롯해서 중국의 번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어느 한편이 손해보고 한편이 이익 보는 이런 게 아니고요. 다 함께 같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이렇게 연구하시고 그것을 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루어 가자고 제안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북한 문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진 동북아 지역은 풍부한 노동력과 세계 최고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해서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지구촌의 성장 엔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보다 역동적이고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젊은이 여러분이 이 원대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칭화인 여러분이 그런 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동북아를 만드는데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한국과 중국의 강물은 하나의 바다에서 만납니다. 중국의 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고 한국의 강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서해 바다에서 만나 하나가 됩니다. 지금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지도 아래 중국의 꿈을 향한 힘찬 전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국민 행복 시대와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한반도라는 한국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국민 행복, 인민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함께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나라의 강물이 하나의 바다에서 만나듯이 중국의 꿈과 한국의 꿈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꿈과 중국의 꿈이 함께 한다면 새로운 동북아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국과 중국이 함께 꿈꾸는 꿈은 아름답고 한국과 중국이 함께하는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지구라는 행성 안에 다 같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각 나라별로 나누어져 있지만 같은 행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물고 뜯고 싸우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화합하고 서로가 함께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님 생각이 정말 올바르고 훌륭한 생각이신 거죠. 학생 여러분, 젊은 여러분의 삶에는 앞으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에게도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의 꿈은 전자공학을 전공해서 나라의 산업 역군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여의면서 인생의 행로가 바뀌었고 아버님을 여의면서 한없는 고통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 저는 많은 철학서적과 고전을 읽으면서 좋은 글귀는 노트에 적어두고 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을 이겨내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가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글귀 중 하나가 제갈량이 아들에게 보낸 배움과 수신에 관한 글입니다. 마음이 단박하지 않으면 뜻을 밝힐 수 없고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원대한 이상을 이룰 수 없다. 이때 이 단박함이라는 것은 욕심이 없고 깨끗하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정말 새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마음이 단박하지 않으면 뜻을 밝힐 수 없고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원대한 이상을 이룰 수 없다. 그 내용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헤쳐가면서 제가 깨우친 게 있다면 인생이란 살고 가면 결국 한 줌의 흙이 되고 100년을 살다가도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 결국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르고 진실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고 아무리 시련을 겪더라도 고난을 벗삼고 진실을 등대 삼아 나아간다면 결국 절망도 나를 단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굴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꿈으로 채워가면서 더 큰 미래, 더 넓은 세계를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설하시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또 중국어로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중국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앞으로 문화와 인문 교류를 통해서 더 가까운 나라로 발전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칭화대학에서 하신 연설문이거든요. 우리 요 대통령님이 글을 읽으면서 그 대통령님의 어떤 이렇게 그 생각이 얼마나 바르고 참 맑고 깨끗한가를 저는 참 느껴집니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이렇게 감동이 옵니다. 제가 요 부분 한번 더 읽어 드릴게요.
이제 제갈량이 아들에게 보낸 배움과 수신에 관한 글부터 요 마지막까지요. 마음이 단박하지 않으면 뜻을 밝힐 수 없고,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원대한 이상을 이룰 수 없다. 그리고 또 그 내용이, 대통령님은 이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던 거죠.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헤쳐가면서 제가 깨우친 게 있다면, 인생이란 살고 가면 결국 한 줌의 흙이 되고, 100년을 살다가도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르고 진실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련을 겪더라도 고난을 벗삼고 진실을 등대 삼아 나아간다면 결국 절망도 나를 단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굴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꿈으로 채워가면서 더 큰 미래, 더 넓은 세계를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바른 생각으로, 바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이 대통령님의 이 뜻을 알고 거기에 그 뜻에 따라 함께 해드렸을 때 얼마나 우리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로 변화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앞으로 그런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신뢰입니다. 개인 간에도 신뢰가 필요하고 나라 간에도 서로를 신뢰가 있어야 이렇게 같이 교류를 할 수 있고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는 거죠. 동반자로서 신뢰가 무너지면 함께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예. 자, 여기까지 이제 연설문 다 읽었습니다. 이제 어둠을 지나 미래로 박근혜 대통령님의 회고록을 읽어 드릴 건데요. 읽기 전에 이렇게 기분 전환 또 하는 겸 해서 빙고를 또 한번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터질 것만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틀에 박힌 관념 다 버리고 이제 또 맨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며 나 이루리라 다 나 바라는 대로.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이 너무 좋아 이민 따위 생각 한 적도 없었고요. 금 같은 시간 아끼고 또 아끼며 나 비상하리라 나 바라는 대로. 산 속에도 저 바다 속에도 이렇게 행복할 순 없을 거야 랄랄랄라. 구름 타고 세상을 날아도 지금처럼 좋을 수는 없을 거야 울랄랄라.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려서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요? 사는 게 힘이 들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이게 이 혼성 듀엣을 하다 보니까 음성이 이렇게 와. 남자 여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이 잘 조절이 안 되네요. 죄송해요. 빙고 하고 있는데 거룩한 인생 고귀한 삶을 살며 부끄럼 없는 투명한 마음으로 이내 삶이 끝날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웃어보리라 나 바라는 대로. 빙고!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또 우리 대통령님의 회고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 이거를 앞으로 예견하시는 것 같지 않나요? 이제 그동안의 어둠이 지나서 앞으로 행복한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이 제목을 쓰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읽겠습니다. 내가 재계의 로비를 받은 것처럼 비난한 김종인 이란 제목입니다.
2012년 대선 때 최대 화두였던 경제민주화는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에 참여했던 김종인 전 의원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김 전 의원은 1987년 개헌 때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든 분이다. 김 전 의원은 과거 17대 국회에서 새천년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였는데 당시 나와 가까운 사람을 통해 나를 한번 만나고 싶다는 요청을 해 만난 적이 있다. 그 이후에도 몇 번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인연이 있다. 나는 당 비대위를 꾸릴 때 김 전 의원이 꼭 우리 당에 필요한 분이라고 판단, 도와달라고 요청해 승낙을 받았다. 실제로 김 전 의원은 새누리당의 정강, 정책을 새로 고칠 때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 하지만 이미 세상에 다 알려져 있듯이 나와 김 전 의원의 관계는 아름답게 이어지지 못했다. 그분은 자기 주관이 너무나 확고해 자신과 다른 의견은 좀처럼 수용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김 전 의원은 비대위가 가동되자마자 당 강령에서 보수란 표현을 빼자는 주장을 펴 당내 인사들과 마찰을 빚었다.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재호 의원 공천 방침에 항의한다며 갑자기 비대위원을 그만두겠다고 해 나를 당황하게 한 적도 있다. 김종인은 끌어안고 싶었지만 동의 힘든 주장 고수했다. 이게 이제 소제목이거든요. 나는 기존의 주변 인사들과 김 전 의원 사이에 불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찌됐든 내가 꼭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해 모셔왔던 만큼 어떻게든 끝까지 김 전 의원을 잘 끌어안고 싶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나로서도 동의하기 힘든 주장을 계속 고수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재벌의 순환 출자 이슈였다. 순환 출자는 계열사 A가 B사, B사는 C사는 다시 A사의 지분을 소유하며 서로 물려있는 구조다. 이게 순환 출자의 그 구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순환 출자는 재벌 오너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금으로 많은 계열사를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 여러 폐해를 낳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나도 순환 출자 구조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순환 출자를 해소하는 방안을 두고 김 전 의원은 기존 순환 출자까지 모두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진짜 그렇게 된다면 재벌을 해체했다는 후련함은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재벌을 해체해버리면 숱한 대기업들이 곧바로 외국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된다. 재벌 오너들이 경영권 방어에 막대한 돈을 써야 해 투자할 여력도 부족해진다.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 경제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게 뻔했다. 그래서 나는 기존 순환 출자는 인정하되 신규 순환 출자는 금지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님은 그 균형을 맞춰가면서 아무리 좋은 것도 갑자기 막 이래 보면 또 그게 부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좀 부작용을 줄여가면서 균형을 맞춰서 적용을 하자 이런 차원이었는데 이 김종인 이 사람은 이제 막 그냥 무턱대고 그게 옳다 싶으니까 바로 막 시행해버리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서로 좀 안 맞으셨던 거죠. 그죠? 2012년 11월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을 때 이런 입장을 밝히자 김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마치 재계의 노비를 받고 입장을 바꾼 것처럼 비난했다. 어처구니 없는 얘기였다. 나는 경제민주화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기업을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묶는 건 위험하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확고하게 하고 있었다.
경제민주화는 어디까지나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경제민주화가 자유시장 경제의 질곡이 돼선 곤란한 것이다. 김 전 의원이 당시 주장했던 대기업 집단법, 그러니까 갈로에서 지분조정명령제, 계열사 편입사제 등, 이게 이제 대기업 집단법이라는 것이 지분조정명령제고, 또 계열사 편입사제, 편입심사제라는 것이죠. 대기업 집단법 제정도 그런 차원에서 수용하기가 곤란했다. 또 이제 소제목입니다. 노무현 김대중 정부도 못했던 경제민주화 법안 입법. 김 전 의원은 내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민주화가 안 보인다고 계속 비난했다. 하지만 난 그런 주장엔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임기 초반에 대선 때 약속했던 주요 경제민주화 입법을 대부분 완료했다. 신규 순환 출자 금지, 갈로 해가지고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순환 출자 금지를 비롯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하도급법 개정,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금산 분리 강화 등이 그것이다.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이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반드시 검찰에 고발토록 법안을 개정했다. 이런 법안들은 과거 노무현 김대중 정부에서도 처리하지 못했던 성과들이다. 물론 야당이 주장한 내용 중에 너무 지나치게 기업을 옥죄하는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그것 가지고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민주화가 실패했다고 폄훼하는 건 정말 잘못된 얘기다. 그렇죠. 당시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를 엄청 욕했지만, 가령 자신들이 절대 과반 의석을 갖고 있던 문재인 정부에선 기존 순환 출자까지 전부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나? 하군. 공정위 전속 고발권 완전 폐지는 자신들도 못했다. 정확히 말하면 이거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으니 안 한 것이다. 그렇죠.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자기신들이 이걸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손대지도 못했던 것을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과감히 하신 거죠.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직접 실천으로 보여주시고 실행하셨던 것이죠. 얼마나 대범하신 분이십니까? 그리고 결단력이 있으시고요. 박근혜 정부에선 신규 순환 출자 금지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2013년 4월 기준으로 15개 기업 집단의 순환 출자 고리는 97,658개였으나 2016년 9월엔 7개 기업 집단의 90개로 많이 감소했다. 그 이후에도 롯데그룹, 현대중공업 등이 순환 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만약 김 전 의원 주장대로 기존 순환 출자까지 한꺼번에 금지했다면 재계에 큰 혼란이 벌어졌을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졌을 것이다. 참, 이 회고록을 읽으면서 대통령님이 어떻게 그동안 시행하셨던가 정책을 하셨던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고, 정말 몰랐던 것을 알 수 있어서 참 좋으네요. 처음에 한번 읽을 때 또 못 봤던 부분들을 지금 다시 많이 보게 됩니다. 충격이었던 김종인 민주당 행, 나와 참 다른 분. 김종인 전 의원과는 그렇게 멀어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거의 만날 일이 없었다. 그러다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그분이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에 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참 깜짝 놀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향하는 가치가 많이 다른 정당이다.
노선이 완전히 다른 정당 사이에서 당적을 옮겨 다니는 것은 나로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김 전 의원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2016년 가을 무렵 탄핵 전국 때였다. 그동안 아무 교류가 없던 김 전 의원이 한 청와대 참모를 통해 나를 꼭 좀 만나고 싶다고 연락해 왔다. 당시 그분은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 신분이었다. 과거에 같이 일했던 인연을 생각해 청와대 인근의 안가에서 김 전 의원을 만났다.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뚜렷이 기억에 남는 대화 내용은 없다. 서로 겉도는 얘기만 하고 자리가 끝난 것 같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분이 나를 만나자고 한 이유가 뭔가 하고 궁금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나중에 만남을 주선했던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 김 전 의원이 총리 자리에 뜻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로 당시는 내가 전국 타개를 위해 국민통합형 총리 후보를 물색하던 시점이었다. 물론 김 전 의원 본인이 직접 총리 얘기를 안 꺼냈으니 진짜로 총리를 의식하고 면담을 요청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 이후 내가 수감 생활을 할 때 김 전 의원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2020년에 다시 국민의힘 새누리당의 후신으로 건너왔고 나중에 당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맡았다는 뉴스를 들었다. 자기 원칙이나 주관이 없이 좀 이익이 되겠다 싶은 곳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참 어이가 없다, 그죠? 나는 내가 속한 정당이 잘못되더라도 그 안에서 최대한 고쳐보려고 노력한 사람이다. 나하고 안 맞는 목표를 추구하는 정당에서 활동할 바에야 차라리 정치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그렇지요. 그 내하고 가치가 이념이 다른데 그거 간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죠. 그런 면에서 김 전 의원은 나와 참 많이 다른 분이다. 그렇죠. 정말 박근혜 대통령과는 비교가 안 되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달라도 완전 다른 거죠. 아유. 네. 자, 오늘 또 이제 회고록까지 마쳤습니다. 이 회고록을 읽으면서 대통령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신념이나 생각이 올바르시고 또 막 시류에 따라 이래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고 일관성이 있으시고 원칙이 분명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 내용을 읽으면서 볼 수 있지 않았나요? 정말 경제민주화를 진짜 경제민주화, 그 좌파들은 민주화 말하지만 말이 민주화지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진짜 민주화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루신 거죠. 정부 3.0 그것도 얼마나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많은 정보를 공유받아서 그거를 활용해서 국민의 삶을 스스로 윤택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 이런 게 진짜 경제민주화 아닙니까? 그리고 기업도 정말 그 기업에 무턱대고 규제하고 이래 하기보다는 그 실정에 맞게 점저히 서서히 이렇게 변화시키고 또 기업이 기업 사업 잘 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 가면서 이제 나쁜 거는, 잘못된 거는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변화시켰을 때 기업에 또 어떤 무리도 최소한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이게 정말 훌륭한 생각이고 진짜 이게 민주화 아닙니까? 참. 아유, 이런 훌륭한 대통령님이 빨리 다시 권력을 잡으셔야죠. 그래야 이 권력을 가지고 바로 나라를 위해서 다시 또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날이 진짜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지만 또 저는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진짜 대통령님이십니다. 헌법상 탄핵당할 죄를 전혀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탄핵이 헌법으로 보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자들이 우리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점령한 것이죠. 강제로 죄를 없는 죄를 덮어 씌워서 우리 대통령님을 강제로 이렇게 구금시키고 자기들이 청와대를 점령해서 우리나라를 지금 8년째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뽑는 게 아니라 우리 대통령님, 우리의 진짜 대통령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박근혜 대통령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신 분이 나야 우리나라를 건강하고 바르게 다시 세우실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라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반드시 청와대로 다시 복귀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헌법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질서를 다시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네. 그게 사필귀정이고요. 그렇게 될 겁니다. 되고 있습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이 딥스테이트들과 전쟁을 선포하신 미국의 또 트럼프 대통령님께서도 박근혜 대통령님과 비슷한 많은 어려움들 또 대통령님만의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잖아요. 딥스테이트와의 전쟁을 선포함으로 해서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들을 이제 미국도 위대하게 만들어야 되지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딥스테이트들이 이제 전멸시키기 위해서 용감하게 뛰어드신 분이 트럼프 대통령님이신데 승리하셨잖아요. 이번에 다시 권력을 잡음으로 해서 이 악한 자들을 지금 정말 통쾌하게 지금 막 심판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통쾌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낄 만큼 그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우리 대한민국도 이 딥스테이트가 대한민국을 가장 이렇게 마지막 보루로서 완전히 진짜 장악한 게 우리나라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아마 최종 이 마지막 이 전쟁의 마지막 그게 이제 결말이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그때 이제 이 전쟁이 아마 끝이 날 것입니다. 그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우리는 이제 이것을 안 지가 물론 좀 그전부터 아신 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8년 전부터 깨닫고 알게 됐으니까 그 시간도 참 길다 생각했지만 더 100년 전부터 이 싸움을 시작하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케네디 대통령이나 또 레이건 대통령님도 그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셨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님에 와서 이제 그 결실을 맺으신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지금 이 시기가 너무도 감사하고 축복된 시기라 생각됩니다. 네,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박근혜 대통령님 그 내사라 개사라법에 사인하신
그 대통령님,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건강하게 딱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진실을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나의 조국 그리고 애국가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백두산의 푸른 전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이결에 지켜왔네. 무궁화 꽃 피고 져도 유구한 우리 역사 굳세게도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 결에 영롱한 아침 해가 동해에 떠오르면 우라말송 금수강산 여기는 나의 조국 조상들의 땀어린 빛나는 문화유산 우리 모두 정성 다해 길이 길이 보전하세. 삼국통일 이룩한 화랑의 옛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 새마을 정신으로 영광된 새 조국의 새 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네, 이제 애국가 부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딥스테이트 아웃! 대한민국 헌재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내린 위헌 파면 선고를 재조사하라!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헌법 84조를 어기지 않으셨고 뇌물 한 푼 받지 않으셨다. 그런데 왜 탄핵이 성립된단 말인가? 대통령님께서는 자유 대한민국의 희망이십니다. 지옥 같은 긴 시간을 잘 견뎌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돌아와 주셔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이 다스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 배상.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례를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